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헤쳐 당신의 지갑을 구원할 경제 유튜버 김프로입니다. 여러분, 칭기즈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는 기마군단, 불타는 도시, 그리고 강처럼 흐르는 피를 상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몽골은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정복자 중 하나였죠. 하지만 교과서가 절대 깊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전쟁만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무역, 바로 돈의 흐름으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에서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 실크로드.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힘의 엔진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 이전의 통치자들이 간과했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군대는 영토를 빼앗을 수 있지만 오직 무역만이 그 영토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제국이 번성한 건 칼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길을 완벽하게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와 권력의 진짜 작동 원리를 알고 싶다면 800년 전 몽골 제국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날카롭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 역사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이 여러분의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실크로드는 사실 하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비단, 향신료, 보석, 종이, 그리고 사상을 실어 나르던 거대한 모세혈관 같은 네트워크였죠. 칭기즈칸 이전에도 이 길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아주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수많은 소국들로 조각나 있었고 위험했으며 온갖 통행세로 상인들의 등골을 빼먹었죠. 사막과 산에는 도적대가 들끓었고 영주들은 틈만 나면 세금을 뜯어갔으며 끊임없는 전쟁으로 길 자체가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실크로드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까웠죠. 이 모든 것이 13세기 초 몽골이 초원에서 말을 몰고 나오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히 도시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는 도시들을 연결했습니다. 중국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단 하나의 정치 질서 아래 통합함으로써 그는 역사상 유례없는 것을 창조해냈습니다. 바로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를 가로지르는 안전한 상업 고속도로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칭기즈칸은 상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세금보다 불확실성을 더 혐오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몽골의 깃발 아래 여행하는 상단은 몽골 군인들의 호위를 받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받았으며 제멋대로 부과되던 통행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상인들은 제국에 직접 세금을 냈죠. 몽골은 이 시스템을 아주 잔혹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역을 위협하는 도적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몰살시켰고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려는 지방 영주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대륙 교역망이 열린 것을 넘어 안전해진 겁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물품이 전례 없는 규모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비단, 종이, 도자기는 서쪽으로, 페르시아의 유리그릇, 양탄자, 은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는 유럽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됐죠. 몽골 제국은 실크로드를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가 정복자의 손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역에서 걷는 세금은 약탈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칭기즈칸에게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의 수익을 안겨주지만 무역은 영원한 캐시카우를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칭기즈칸은 파괴자가 아니라 경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역사가들이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에 의한 평화라고 부르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약 100년간 이어진 이 상대적인 평화 덕분에 장거리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베네치아 상인이 몽골의 보호 아래 중국까지 여행하는 것,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르코 폴로의 전설적인 여정 역시 몽골이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참으로 잔인한 역설이죠. 중세시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사들이 당대 가장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교역된 것은 비단과 향신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그 자체였죠. 몽골은 도량형을 표준화했고 지폐 사용을 장려했으며 실크로드 곳곳에 역참을 건설했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쉬고 말을 갈아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신속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보가 더 빨리 흐르자 상거래는 더욱 예측 가능해졌고 제국은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스케일의 금융공학이었죠. 그러나 실크로드는 몽골의 힘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무역 위에 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세계화의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니까요. 비단과 은과 함께 실크로드는 또 다른 것을 실어 날랐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죠. 1340년대 흑사병이 바로 이 교역로를 따라 퍼져나가며 유럽, 중동,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몽골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네트워크가 이제는 그들의 제국을 약화시키는 전염병을 옮기는 통로가 된 겁니다. 이는 돈과 무역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불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붕괴를 전파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1227년 칭기즈칸이 사망하자 많은 이들이 그의 제국이 혼란 속에서 분열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실제로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여러 칸국으로 나뉘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가 시작한 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약탈이 제국을 세우지만 무역이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크로드의 모든 것을 걸었고 상업을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얌이라고 알려진 역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이 네트워크는 약 30에서 40킬로미터마다 신선한 말, 음식, 그리고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몽골의 통신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3세기에 세계 그 어떤 곳보다 빠른 통신망을 가졌다는 것을요. 이건 거의 13세기 판쿠팡 로켓 배송이자 KT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참은 단지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를 위한 것이었죠. 상인과 여행자들은 각 역참에 들를 때마다 등록을 해야 했고 이를 통해 제국은 이동을 감시하고 보안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몽골의 강철로 뒷받침되는 중세 버전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몽골은 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치아의 중국에서는 이전 중국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폐 사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혁명적이었죠. 종이는 가볍고 운반하기 쉬웠으며 무역 규모를 극적으로 키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제국은 이를 법정 화폐로 선포하고 국가의 권위로 그 가치를 보증했으며
세금을 지폐로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훌륭하게 작동하며 원나라의 광대한 영토 전역에서 상업을 촉진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후 프랑스가 아시냐 지폐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배우게 되듯 지폐에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과잉 발행이죠. 쿠빌라이 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신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지폐를 마구 찍어내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폭발했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붕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돈의 가치는 그 뒤에 있는 믿음만큼만 강하다는 것을요. 중국이 지폐 실험을 하는 동안 제국의 다른 곳에서 몽골인들은 다른 종류의 금융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무슬림 상인들과 같은 소수 상인 집단을 상업 중개인으로 활용했습니다. 오르톡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이 상인들은 제국 전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대가로 자본, 보호, 심지어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구 귀족들을 믿지 않았지만 무역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몽골의 보호 아래 외부인들이 상업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부가 위로 흐르게 하면서도 충성심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수세기 전에 경영 아웃소싱을 한 셈입니다. 몽골 치아의 실크로드는 단순히 상품과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제국을 통과하는 모든 상단은 곡물, 통행료 또는 세금을 냈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자신의 번영이 몽골의 보호에 달려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무자비한 일관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때 끊임없는 위협이었던 도적 행위는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한 여성이 금자루를 들고 몽골을 가로질러도 해를 입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몽골인들이 성인군자여서가 아니라 절도에 대한 처벌이 신속하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공포가 효율을 낳았기에 길은 안전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경제 호황을 낳았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카라코룸과 같은 도시들은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시장은 다양성으로 폭발했죠. 페르시아 양탄자 옆에 중국 비단이, 인도 향신료 옆에 베네치아 유리가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은 아시아의 경이로운 물산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고 아시아는 유럽의 상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200년대 후반 쿠빌라이 칸의 궁정을 여행했던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는 이전에는 유럽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신 부와 상호 연결된 시장의 세계를 묘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여정 자체가 몽골이 어떻게 실크로드를 현실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 몽골의 경제 시스템 역시 자체 붕괴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묶었던 무역로가 제국을 취약하게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1340년대 흑사병이 유라시아를 휩쓸었을 때 그것은 상선과 상단에 숨어든 쥐의 벼룩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무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데 정통성을 두었던 몽골에게 이 전염병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동맥이 이제는 붕괴를 퍼뜨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상인들은 여행을 멈췄고 상단은 멈춰섰으며 시장은 시들었습니다. 무역이 사라지자 제국을 붙들고 있던 접착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분열되는 와중에도 실크로드의 유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몽골인들은 무역로를 통제하는 것이
군대를 통제하는 것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은 분리될 수 없으며 안정과 상업이 정복만으로는 불가능한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든 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그 제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상품, 자본, 그리고 신뢰의 흐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몽골 제국은 결국 와해되었습니다. 1300년대 후반, 한때 중국에서 지중해까지 뻗어있던 거대한 칸국들은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방 통치자들이 권력을 되찾았고 경쟁 국가들이 다시 등장했죠. 하지만 칭기즈칸이 시작한 아이디어, 즉 제국은 무역으로의 힘에 따라 흥하거나 망한다는 생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후 수세기 동안 글로벌 권력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세요. 오스만 제국은 동부 지중해를 장악하고 아시아 상품을 갈망하는 유럽 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통행료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유럽인들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대항해 시대를 촉발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한 것은 명예 때문이 아니라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항해한 것도 같은 이유였죠. 몽골은 동양과 서양이 연결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유럽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무너졌을 때 유럽인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재현하기 위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칭기즈칸의 제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급망, 즉 석유, 반도체, 곡물, 자본을 전 세계로 운반하는 동맥은 현대판 실크로드입니다. 13세기 상인들처럼 현대의 기업과 정부는 낮은 세금보다 안전과 안정성을 더 갈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 해상항로,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가 치열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해적들이 무역을 위협하면 해군이 대응하는 것은 과거 몽골 기병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쳤을 때 흑사병이 상단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공급망이 얼어붙었고 시스템 전체가 그 충격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운율은 명확합니다. 무역은 부를 창출하지만 그 취약성은 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아리가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돈이 신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을 보호하고 계약을 보증했으며 무자비한 일관성으로 규칙을 집행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달려갑니다. 기병대가 구제금융으로 대체되었을 뿐 그 논리는 동일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흐름이 멈추고 제국의 균열이 갑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의 지폐가 과잉 발행으로 결국 붕괴했듯이 현대의 통화들도 통제되지 않은 양적 완화 속에서 인플레이션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역이 곧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칭기즈칸은 말로 정복했지만 상단으로 통치했습니다. 실크로드의 통제는 그에게 어떤 칼도 줄 수 없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둘째, 부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비단과 은을 실어 나르던 바로 그 길이 전염병도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 세계에서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공급망이 팬데믹이든 금융위기든 지정학적 봉쇄든 위기를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부는 회복 탄력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운 이익을 쫓던 사람들이 아니라 적응하고 다각화하며 한번 깨진 신뢰는 재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위한 교훈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접근성을 안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실크로드처럼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는 아름답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사슬이 끊어지고 신뢰가 무너질 때 안전이라는 환상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진정한 금융교육이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의존하는 돈의 흐름이 갑자기 멈춘다면 나는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인플레이션이 나의 종이 자산을 잠식한다면 가치를 지켜줄 다른 자산이 있는가? 만약 시스템이 압력 아래 휘청거릴 때 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는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반복됩니다. 칭기즈칸과 실크로드의 운율은 명확합니다. 제국은 정복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무역과 돈의 선 위에 세워집니다. 그 선을 끊으면 가장 강력한 제국도 무너집니다. 그 선을 이해하면 당신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800년 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말입니다.